네, 뉴스 쟁점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부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부분의 기자들은 대통령 특별 담화를 실시간으로 봤겠죠? 예, 거의 다 받고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은 그걸 또 받아쳤어요. 그러느라 밤 늦게까지 다 진짜 근무를 그거 한번 했습니다. 물어봅시다. 예. 뭐 주요 인사들이 뭔 말을 할 때 예, 노트북을 들고 그 밑에서 막 타이핑을 하고 있는 기자들, 예. 그 말토시 하나를 다 받아치는 겁니까? 잘 치는 기자들은 그렇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못 치고요. 근데 신문 기자 같은 경우는 워딩이랑 발언 자체를 기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치도록 합니다. 이젠 기자가 되려면 어떤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핑 속도도. 예, 그것도 꽤 중요해요. 특히 정치부는 중요합니다. 윤성민 기자는 뭐 이런 표현 너무 옛날 표현 같긴 예. 한데 몇 타칩니까? 몇 타인지는 모르고 저는 사실 잘 못 쳐가지고 정치부에서 좀 고생 좀 많이 했죠. 처음에. 그렇군요. 아무튼 어제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주목했고 사실은 온 국민이 주목했었던 그 특별 대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와 다른 뉴스들 많습니다. 뉴스 시작하죠. 오늘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쪽으로 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이후 발사체를 쏜 건 닷새만입니다. 북한이 닷새 전에 쏜 발사체가 최대 240km 날아간 것에 비하면 최대 사거리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또 최근에 북한의 식량 지원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죠. 이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북한이 그 발사체를 또 쏴가지고 다들 놀랐는데 네. 어제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오후 4시 29분 그리고 오후 4시 49분 이렇게 2번 쐈습니다. 네. 첫 번째 발사체는 420km 정도 날아갔고 두 번째 발사체는 270km 동쪽으로 가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그 지난 4일에도 발사체를 쐈잖아요. 그렇죠. 예, 5일 만에 다시 발사체를 쏜 것입니다. 이번 발사체 지금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겠죠. 예, 우선 합동 참모본부는 처음에는 불상의 발사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정체 불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KBS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미 양국이 발사체를 미사일로 추정했다라고 하면서 발사 고도는 낮았는데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지난 4일 쏜 발사체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여전히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와가지고 발사체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대통령 입에서 미사일로 추정된다라는 표현까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미 모두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발사체가 발사됐던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곳을 좀 주목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 신형 미사일 시험이 자주 있었던 곳이라고 하죠. 예. 그 외교안보 기사를 많이 보시는 분은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어제 상황부터 좀 말씀드리면 합참이 처음에는 미사일이 발사된 곳을 신오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2시간 만에 여기에서 40km 정도 떨어진 평안북도 구성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 구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흔히 ICBM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ICBM을 비롯해서 중장거리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관련 군사 전략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북한은 이곳 구성 일대에서 3년 사이에만 모두 5차례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극성 2형, 뭐 화성 14호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여기에서 쐈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이 미사일 이름들인데 이런 것들을 쐈던 바로 구성에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 미사일 혹은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특정하기 쉬워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반응도 한번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소형 단거리 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매우 심각히 주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뭐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예.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협상의 어떤 창구가 완전히 닫힌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은. 예, 예. 맞습니다. 자 종합을 한번 해보죠. 자 북한 왜 또 쐈을까?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도 한번 발사체를 쏜 적이 있었고 며칠 안 돼서 또 두 발의 발사체를 쐈어요. 예. 그리고 왜 쐈을까? 또 어떤 파장이 또 예상이 될까? 이런 것들 보아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중요할 텐데 지금 최근 이란이 핵개발 재개 선언을 하면서 지금 미국 트럼프가 많이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북한이 동시에 도발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동시에 미국의 외교 역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노린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3일 전에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얘기가 공식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반길 이야기인데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사실 급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판을 흔들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드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 지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장 나오는 얘기가 저 식량 보내주면 그것도 이용해가지고 무기 개발하는 데 쓴다. 예,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우리 관계,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 사이에서 분석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가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앞서도 전해드렸죠.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어제 KBS와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들을 밝혔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 북한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 또 비슷한 톤으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있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가는 건데 그 공약에 얽매여서 그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 자영업자 등한테 당사자들에겐 정부로서 송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런 송구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2년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 국정 수행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뭐 SBS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예. 여러 언론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우선 SBS부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49.3%, 잘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48.3%로 나왔습니다. 1%포인트 차이인데 오차범위 아니고요. 하지만 역대 대통령 출범 2년과 비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대북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가 높았고 경제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8일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심의에 걸려요. 중앙일보도 여론조사를 했죠. 예, 오늘 아침자 이 기사 지면에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52.3%가 잘했다라고 했고 40.2%가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SBS 여론조사보다는 잘했다라는 평가가 더 높게 나왔네요. 예,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하지만 뭐 이번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그 오차 범위, 뭐 표본 오차 그리고 이 조사 기간은 동일하고요. SBS랑 네. 다만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도 한번 볼까요? 예, 민주당은 국민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 이렇게 밝혔고 한국당은 역시 변함없는 오만의 폭주를 예고한 대국민 선전포고다. 뭐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공감과 희망은 느끼기 어려웠고 사안마다 변명과 모순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총평을 했는데 왜 정당마다 이 총평들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항상 톤이 비슷하죠.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관련 소식이었는데 사실 내용이 뭐 더 많죠. 예.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저희가 지금 아침에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인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여기저기 클립들 많이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가죠. 전국 버스 업체 노조원들이 파업을 할지 투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9개 지역에서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최대 4만 1,000명가량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2만여 대 버스가 멈춰설 수 있는 겁니다. 52시간을 하면 저희가 근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드니까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자, 전국 주요 도시의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버스 기사분들이 운전대를 놓으려고 하는지 그 쟁점부터 들여다봐야죠. 사실 이 뉴스에 관심 있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의 버스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버스 업종은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특례 업종에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그러다 보니까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 당연히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도 있지만 월급이 줄어든다. 예. 자동차 노조 연맹 조사를 보면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평균 346만 원인데 이 중에 기본급이 49%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절반이 채 안 되네요. 예, 나머지는 주 42시간 이상 근무해 가지고 받는 초과 수당인데 52시간 제가 시행이 되면 임금이 약 30% 줄어든다. 뭐 이렇게 노조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 노조의 주장은 줄어드는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달라라는 것이고 서울버스 노조 같은 경우는 5.9%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측의 입장이라는 게 있겠죠? 예. 근데 버스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 네. 당연히 채용해야 되는 버스 기사 수도 많이 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 전국적으로 버스 기사만 11,000명에서 15,00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채용을 하게 되니까 인건비 부담이 늘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그제 뭐 서울, 부산, 경기 뭐 전국의 9개 지역 버스 노조들이 각각 파업에 관련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뭐 결과가 아주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예, 96.6%의 비율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파업 찬반 투표가 왜 하는 거냐면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 오는 14일까지 노사 합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진 않아요. 5일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당장 버스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 노사 간의 입장차가 좁히기 어려워서 예.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높죠, 지금 현재로서. 높습니다. 예. 사실 지금 노조 측에서 결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엔 전국에 2만여 대 버스가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들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교통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세버스 같은 대체 운송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부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버스 파업 예견됐던 것 아니냐. 예. 그렇다면 뭐 정부나 지자체가 좀 미리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버스 노조에서 예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파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 핑퐁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는 52시간제는 정부가 시행한 건데 왜 지자체가 책임을 지냐, 이에 대한 네. 보상책을 정부가 내놓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국토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버스 요금을 올려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업에 대응할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서로 책임을 넘기는 그 와중에 지금 이 상황까지 도래가 된 거고 예, 결국 파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 불편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인영 대표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얼핏 보기에는 분위기 좋아 보이던데요. 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한 친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3분 중에서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 네. 또 예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연구단체 만들 때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2번도 안 묻고 이름을 빌려줬다. 뭐 이렇게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발언이 뭐 많이 예. 화제가 됐더군요. 예, 네. 그 많은 언론사들이 이걸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뭐 현장에서도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 네. 근데 뼈 있는 말도 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게 그 손예진 씨 나오는 예, 드라마 제목이죠. 였잖아요. 예. 손예진 씨의 반응이 저는 이 순간 궁금했습니다. 네. 예. 자, 이인영 원내대표 계속해서 협치를 강조했어요. 예, 협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경청의 협치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한 번의 상견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예, 없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여야 간의 대화와 또 타협, 협상 이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 그 버스 파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연진님이 버스가 멈추면 우리 일상도 멈추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강효영님은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 큰일이에요라고. 사실 우리 시민들 생활에 피부에 확 와닿는 뉴스이기 예, 때문에 어떤 뉴스보다 이게 더 실생활에 딱 밀접한 뉴스죠. 그렇습니다. 이게 부디 잘 얘기가 돼서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고, 52시간제라는 이 제도의 취지가 있을 텐데 이 취지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윤성민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예. 주에 뵙겠습니다.